조선의 4대 국왕 최대의 성군이자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된 한글을 만든 왕 세종대왕이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최고의 성군, 세종과 노비의 진한 사랑담 조선의 사랑 스토리에서 그 은밀한 감동적인 사랑의 대서사를 밝혀보겠습니다. 저나 그 여인은 천한 노비의 몸이옵니다. 그는 노비 김원과 상령고 씨 사이에서 난 노비입니다. 과인이 사랑하는 이를 누가 감히 천하다 하느냐? 1418년 12살로 궁의 내자시가 되었고 원경왕후에게 발탁 소현왕후의 궁녀가 된 이선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선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종이 급히 죽고 충녕대군이 왕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한 노비 출신 여인을 훗날 후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해서 신하와 후궁 궁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비가 어찌 빈이 될 수 있사옵니까? 하지만 세종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12세에 궁에 들어온 한 여종이 27년 세종 9년 계양군을 출산한 이후 무려 6명의 왕자와 옹주 2명을 낳으며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 공노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까지 올라 도승지. 김돈이 신계등과 논의 귀인에 책봉하고 막내 아들 담양군을 낳고 소위 김씨 정일품이 되었다가 이어 신빈 김씨 정일품 영의정급까지 신분이 상승한 소현왕후 수양대군 세조를 돌보았고 막내 아들을 영웅대군을 직접 키운 신빈 김씨의 장남 한왕명나라 사신의 딸과 결혼했고 둘째 딸은 계양군 세종 8째 아들의 정실 부인으로 훗날 인수대비가 되었던 그녀와 세종과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전에 사랑담 조선 사랑 스토리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양 뒷골목에 허름한 초가집 아버지 김원이 죽고 병상에 누운 모진 고씨의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찼다. 딸 이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시지요? 제가 약을 구해오겠나이다. 이선아 그러지 말거라. 우리 같은 미천한 것들이 어디 그런 비싼 약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이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자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할 궁녀를 구한다. 나이 어린 처녀면 누구든 이선의 눈이 번뜩 빛났다. 궁궐에서 일한다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나이다. 이선은 집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붙잡고 저를 데려가 주셔요. 어디 보자 나이가 몇인가? 12세옵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어머니께서 병중이시옵니다. 약값이 필요해서 그 사람은 이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걸로 들어와라.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네, 감사합니다. 이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드디어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선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궁궐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옵소서. 이선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선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펼쳐지자 가슴이 뛰었다. 저기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궁궐에 들어간 이선은 처음에는 내자시에서 자비를 맡게 되었다. 내 자신은 대궐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비단부터 생활용품까지 왕실에서 필요한 온갖 물건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갔다. 이선아, 이 비단을 중궁전에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이선은 성실하게 일했다. 비록 찬 겨울날 개울에서 배추를 씻고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전에 물건을 가져다 주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선이 급히 달려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옷차림을 보니 왕자인 것 같았다. 대군마마 괜찮으신지요? 이선은 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고맙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소희는 내 자시에서 일하는 이선이라 하옵니다. 이선이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는 충녕대군이었다. 훗날에 23살에 1418년 8월 10일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이었다. 하지만 이선은 그저 친절한 왕자님 정도로만 생각했다. 대군마마께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괜찮다. 그런데 넌 참 다르구나. 다른 궁녀들은 나를 보면 벌벌 떨기만 하는데 넌 자연스럽구나. 이선은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무례했나이다. 아니다. 오히려 좋다. 가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충녕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날 이후 이선은 충녕대군과 가끔씩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선아,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왔나이다. 그런 효심을 가진 아이구나. 대단하다. 충녕대군은 이선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대서사시였다. 한편 궁중에서는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선아, 네.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아픈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이 궁궐에 와서 돈을 벌어 약을 사드리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도 못했다. 그때 누군가 이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충녕대군이었다. 슬프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 어머니는 분명 내 효심을 알고 계실 것이다. 충녕대군의 따뜻한 위로에 이선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밀려왔다. 이날 밤 이선은 결심했다. 이제 돌아갈 것도 없다. 이 궁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언젠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이선은 아직 몰랐다. 자신의 운명이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준 그 조선의 위대한 임금이 되어 자신을 조선 최고의 후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으며 궁궐의 밤이 깊어갔다. 별빛 아래 이선은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선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원경왕 후께서 눈여겨보시고 내자시에서 중궁전으로 불러들이신 것이었다. 내일부터 중궁전에서 소원왕후를 모시게 될 것이다. 상궁의 말에 이선은 깜짝 놀랐다. 내자시의 천한 궁녀가 중궁전의 침실라인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정말이옵니까? 소신 같은 천한 것이 중전 마마를 모실 수 있겠소옵니까? 원경왕 후께서 직접 지명하신 일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라. 다음 날부터 이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궁전은 내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선이로구나. 내가 들으니 참 성실하다고 하더라. 소원왕 후께서 이선을 부드럽게 바라보셨다.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이셨다.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중전마마,
최선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이선은 정성을 다해 소원왕후를 모셨다. 의복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경전을 읽어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선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가끔씩 충녕대군을 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충녕대군은 이제 세자로 책봉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인 원경왕후와 부인인 소원왕후를 뵙기 위해 중궁전을 자주 찾았다. 이선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세자가 되었음에도 충녕대군은 여전히 이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다. 이선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자저와 과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과분하다니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냐? 하지만 궁하는 이런 모습을 곱지 않게 보는 이들이 있었다. 다른 궁녀들과 상궁들 중 일부는 천한 출신인 이선이 세자의 관심을 받는 것을 질투했다. 천민주제의 주제도 모르고 세자저하의 호의를 제 몸값으로 착각한 건 아닌지. 이선은 이런 시선들을 의식 더욱 조심스레 처신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충녕대군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다. 태종이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신 것이었다. 궁중이 발칵 뒤집혔고 모든 왕자들이 창덕궁으로 급히 향했다. 이선아, 나도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러 가야 한다. 어머니 원경왕후를 잘 모셔라. 충녕대군이 급히 떠나면서 이선에게 당부했다. 이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궁중을 흔들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시몬이 역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시몬 대감이 역모라니. 궁중은 충격에 빠졌다. 소원왕후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이선은 어떻게 위로드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중전마마 식사라도 하시옵소서. 이선아,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역모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소원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선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알기에 소원왕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중전마마,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옵니다. 고맙다 이선아. 고맙다 이선아.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시몬은 결국 사사되었고 소원왕후는 깊은 상처에 빠졌다. 충녕대군도 장인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 이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원왕후와 충녕대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이선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시몬의 무덤을 찾아갔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소원왕후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다. 시몬 대감 중전마마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아시옵니까? 부디 저승에서라도 중전마마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선은 정성껏 제를 올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큰 문제가 생겼다. 궁궐문이 이미 닫혀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선은 당황했다. 무단으로 나간 것이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이선아, 무슨 일이냐? 돌아보니 충녕대군이었다. 이선은 깜짝 놀라 급히 절을 올렸다. 세자저와 소신 이선이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어디 갔다 온 것이냐? 이선은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몬의 무덤에 다녀온 일, 소원왕후를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충녕대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참 대단한 아이구나.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인을 위해서. 고맙다, 고맙다. 내 마음을 잘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라. 혹시라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충녕대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선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저하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앞으로는 조심하겠나이다. 그래. 그리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너만 곤란해진다. 충녕대군은 이선을 몰래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주었다. 그날 밤 이선은 잠들지 못했다. 세자저하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에 깊이 새겼다. 하지만 이 일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선과 충녕대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궁중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다. 세자저하와 이선이 밤중에 함께 있었다더라. 천안궁녀 주제에 세자저하를 유혹하려 한다는 거 아니야? 소문이 퍼지면서 이선을 향한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다. 특히 다른 후궁 후보들과 그들의 세력들이 이선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선, 너 요즘 세자저하와 가깝다던데? 한상궁이 이선을 불러 따져 물었다. 그런 일 없사옵니다. 소신은 그저 중전마마만 모실 뿐이옵니다. 그럼 분수를 알고 처신해라. 내 주제를 잊지 말고. 이선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 분한 감정도 있었다. 자신이 천안 출신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지.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이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1418년 태종이 승하하시고 충녕대군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세종대왕의 탄생이었다. 즉위식 날 이선이 2018년 1월에 들어와 8개월 만에 세종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멀리서 새로운 임금이 된 세종을 바라보았다.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이선의 눈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충녕대군의 모습이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 되셨구나. 이선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왕이 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선은 몰랐다. 세종 역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궁궐의 밤이 깊어갔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함께 이선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세종이 즉위한 지 1년 후 1419년 궁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젊은 임금의 개혁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하지만 이선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 이선, 내가 요즘 전하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어느 날 영빈 강씨가 직접 이선을 불러 심한 경고를 했다. 영빈 강씨는 세종이 후궁 중 하나로 화위군을 낳은 인물이었다. 세종의 후궁들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런 일 없사옵니다. 소신은 오직 중전마마만 모실 뿐이옵니다. 이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영빈 강씨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그래. 그럼 좋은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거야. 궁중은 네가 생각한 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영빈 강씨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고 이선은 등골이 싸늘해졌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세종이 중전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소원왕후를 뵙기 위해서였지만 궁중 사람들의 눈에는 이선을 보러 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선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세종이 중궁전을 방문할 때마다 이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선에게는 독이 되어갔다. 전하 과분한 관심 감사하나이다. 이선은 늘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세종에 대한 감정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불러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세종이 이선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 궁녀들이 목격한 것이다. 이선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궁중 생활에 적응을 했고 전하 중전마마께서 자비로이 돌봐주고 계시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가끔 네가 슬퍼 보이던데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세종의 세심한 관심에 이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되었다. 별다른 걱정은 없사옵니다, 전하. 그럼 다행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여라. 과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다. 이 대화가 궁중에 알려지자 이선을 향한 시선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질투와 견제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들이 소용돌이쳤다. 천한 것이 전하를 유혹하려 한다. 분수도 모르는 것이 감히. 중전마마를 무슨 낯으로 시중을 드는 거야?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선에 대한 험담이 공공연히 퍼졌다. 더욱 영빈 강씨와 그 세력들은 이선이가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전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오른 줄 아나 봐.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선에게 직접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은 옥년의 이불에 벌레가 들어있었고 또 이선이 준비한 소원왕후의 식사에 이물질을 넣어 있어 큰 곤욕을 치렀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상궁의 꾸짖음에 이선은 억울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죄송하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중전 마마를 모시는 일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힘든 것은 소원왕후께 폐를 끼쳐드리는 것이었다. 이선은 자신 때문에 중전마마께서 곤란해지셔서 걱정되었다. 중전마마 소신이 부족하여 자꾸 실수를 범하나이다. 정말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자유로우시면서도 이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다. 이선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궁중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요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알고 있다. 중전마마,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말거라. 소원왕후의 따뜻한 위로에 이선은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전마마께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이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영빈강 씨가 직접 소원왕후에게 이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중전마마 신첩이 걱정되는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이선에 대한 일이옵니다. 요즘 전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궁중의 기강에 심히 염려되옵니다. 영빈 강 씨의 말은 직접적으로 이선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옥녀는 천출이 아니옵니까? 전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신료들이나 다른 후궁들에게. 소원왕후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영빈강 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왕의 체면과 궁중의 질서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선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친방, 식방 같은 곳으로. 영빈강 씨의 제안은 사실상 중궁전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선은 다시 천한 궁녀로 돌아가게 되고 세종과 만날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소원왕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궁중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소원왕후는 이선을 조용히 불러 대화를 나눴다. 너에 대한 소문들이 궁중에 많이 돌고 있구나. 죄송하옵니다. 중전마마 소신 때문에 중전마마께서 곤란해지셔서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너나 나에게 그리고 전하께도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이선은 소원왕후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다. 중전마마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픔이 밀려왔다. 이제 전하를 볼 기회도 사라지고
소원왕후를 모실 기회도 없어지나 하지만 이선은 아직 몰랐다. 세종 역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세종대왕이 직접 나서서 이선을 자신의 승은을 입을 후궁 후보로 지명했다. 정말로 이선은 믿을 수 없었다. 천한 궁녀인 자신이 후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 결정은 궁중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영빈강 씨를 비롯한 기존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옵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궁중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거셌다.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과인이 누구를 후궁으로 삼든 그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누가 감히 간섭하느냐? 궁중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선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다. 과연 이선이 모든 반대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후궁이 될 수 있을까? 궁궐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세종대왕의 파격 결정은 조선 궁중을 발칵 뒤집었다. 노비 출신 궁녀를 후궁으로 삼겠다는 선언은 기존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이었다. 전하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도승지를 비롯 주요 신하들이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격렬함에 세종도 놀랐다. 신분이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으면 만세의 웃음거리가 되옵니다. 저 이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궁에 못 됩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세종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이선이었다. 천한 것이 감히 후궁이 되려고. 분수도 모르는 년이 전하를 유혹해 노비 주제에 하늘을 넘보다니. 궁중 곳곳에서 이선을 향한 험담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영빈강 씨와 그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선을 괴롭혔다. 어느 날 영빈강 씨가 직접 이선을 불렀다. 그녀의 처소에는 다른 후궁들과 상공들이 모여 있었다. 이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너 정말로 후궁이 되려고 하는 거야? 소신은 전하의 뜻에 따를 뿐이옵니다. 전하의 뜻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썼냐? 감히 노비 주제의 후궁 자리를 넘보다니. 영빈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빈마마 소신 그런 적 없나이다. 입 닥쳐. 너 같은 천한 것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변의 다른 후궁들도 하나 둘씩 이선을 비난했다. 맞아.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보라고. 궁중의 채통이 말이 아니야. 전하께서 순간 미혹되신 것일 뿐이야. 이선은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일들 때문에 소원왕후께 누가 될까봐 걱정이었다.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조정에서 정식으로 이선의 후궁 책봉을 반대하는 상소가 올려졌다. 전하, 도승지가 두꺼운 상소문을 들고 왔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연명으로 이선의 후궁 책봉을 반대한 내용이었다. 이선은 본래 내자씨의 천한 노비로 비록 성품이 온화하다 하나 후궁의 자격에는 미달됩니다. 신분제를 무너뜨려 조선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옵니다. 만민이 우러러보는 전하께서 어찌 이런 일로 비난받으신다며 상소문의 내용은 신랄했다. 이선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세종의 판단력을 세종은 상소문을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하들의 반대가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선 때문에 국정이 흔들릴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이선이었다. 자신 때문에 세종대왕이 갈등을 하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전하 소신을 포기하옵소서. 어느 날 이선이 직접 세종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다. 무슨 소리냐 이선아?
소신 때문에 전하께서 신하들과 갈등을 빚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이런 일로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찌 마음 편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종에 대한 사랑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선아, 너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과인이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저 소신 다만 전하께서 편안하시기만 하면. 하지만 세종의 마음도 복잡했다. 이선에 대한 사랑과 임금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선이 궁중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현이 후궁이 되려는 천한 것이냐? 정말 뻔뻔한 노비 주제에 감히 복도를 지나가는 이선을 향해 다른 궁녀들이 조롱과 험담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한상궁이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너 정말로 후궁이 될 생각이야? 소신는 전하의 뜻에 그 전하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대답 안 해?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니. 후궁 영빈강 씨도 거들었다. 정말 염치가 없구나. 상궁의 말이 끝나자 주변의 궁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선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한 궁녀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어머, 미안해. 못 봤네. 하지만 그 궁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선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눈물을 참았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냥 거기 엎드려 있어. 그게 내 자리야. 노비답게 살아야지 뭘 주제를 모르고 잔인한 조롱이 계속되었다. 이선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지나가던 소원왕후가 목격했다. 소원왕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뭐 하는 것들이냐? 소원왕후의 목소리가 복도에 올렸다. 순간 모든 궁녀들이 얼어붙었다. 중전마마는 누가 이선을 괴롭히는 것이냐? 감히 누가 그런 짓을? 소원왕후의 분노에 모든 궁녀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중전마마. 넌 괜찮냐? 소원왕후는 이선을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사옵니다, 중전마마. 하지만 이선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날 밤 소원왕후는 세종을 찾아가 모두 털어놓았다. 전하, 이선이 너무 고생하고 있사옵니다. 궁중 사람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나이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전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선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선을 보호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과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곧 놀라운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선은 아직 몰랐다.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세종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궐의 밤이 깊어갔다. 폭풍 전에 고요함이 흘렀다. 깊은 밤 이선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받은 모욕과 조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선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문득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선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지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나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워하셨다. 이선아, 네가 궁궐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 테니까요. 어머니는 이선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선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비록 우리가 미천한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지켜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지만 이선은 어머니께 불효녀였다. 이선은 눈물을 닦았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궁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어머니 소녀가 이런 일을 겪고 있사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세종대왕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넘어진 충녕대군을 부축하며 느꼈던 그 따뜻한 그의 눈빛에서 너는 누구냐? 소위는 내자시에서 일하는 이선이라 하옵이다. 이선이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때 충녕대군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신분을 넘어 그저 한 사람으로 마주칠 때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말로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왔나이다. 그런 효심을 가진 아이구나. 충녕대군은 항상 이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그런 분이 세종대왕이 되어 자신을 후궁으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은 진심이실까? 아니면 한순간의 동정심일까? 이선은 세종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문득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선아, 너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까? 어린 딸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을 때 일이었다. 네 어머니, 너희 할머니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비록 우리처럼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기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셨지.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어떤 양반 도련님이 할머니를 좋아하셨단다. 어린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국 둘 다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물론 슬프셨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아셨지.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알 것 같았다. 혹시 어머니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아셨던 걸까? 이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할머니처럼 포기할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소원왕후와의 대화였다. 이선아, 넌 참 특별한 아이구나. 어떤 점에서 그러시지요? 중전마마. 다른 궁녀들은 모두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데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소원왕후의 말씀에 이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중전마마.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야. 그래서 전하께서 너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 같구나. 중전마마께서 이선아 혹시 네가 전하의 승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소원왕후의 예리한 통찰에 이선은 놀라웠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선아, 나는 내 편이니까. 이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중전마마, 소신은 정말 모르겠사옵니다. 전하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도 소신 같은 천한 것이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자격이라니? 네. 전하는 온 나라의 임금이시고 소신은 그저 미천한 노비의 여기서 일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런 차이를 어찌 넘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소원왕후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선아, 사람의 가치는 출신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야.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는 어떤 양반 교수보다도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전하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은 내 신분이 아니라 내 곱고 착한 마음 때문이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소원왕후의 따뜻한 위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소원왕후는 자유로우시면서도 궁중을 안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었기에 그분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선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달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달에 닿을 수 없다. 신분의 차이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다. 이선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머니?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과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린 이선은 고민 없이 대답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해. 그래도 해볼래요? 어머니는 이선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내 딸이 이렇게 씩씩하니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운명을 바꾸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지금 이선이 겪고 있는 시련도 운명을 바꾸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일까? 이선은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딸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나이다.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선은 아직 몰랐다.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고통이 빛을 나타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녀의 새로운 운명도 곧 시작될 참이었다. 새벽이 밝아온 어느 날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세종대왕이 조정에서 신하들 앞에 직접 나서서 이선의 후궁 책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과인이 한 가지 묻겠다. 세종은 평소보다 더욱 위험이 있었다. 어전에 모인 도승지를 비롯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과인의 후궁을 누가 정하느냐? 신하들이냐? 아니면 과인이냐?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전하께서 하시옵니다. 그런데 왜 신하가 과인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느냐? 세종의 질문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인은 이선의 신분이 비록 천하지만 12세부터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왕후가 그녀의 인품을 직접 확인했다. 세종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더욱이 예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노래하던 아이를 궁중에 들이고 일찍이 남을 섬기다가 궁중에 들어온 자도 있었다. 신하들은 세종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역사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여인이 후궁이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계보는 비록 천하지만 겨우 12세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이후에 쌓은 부덕은 바른 것이다. 과인이 김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든 계보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오니 김씨를 귀인으로 삼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사옵니다지.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신하들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궁중에 퍼지자 영빈강 씨를 비롯한 기존 세력들은 크게 당황했다. 이럴 수가, 신하들마저 전하를 도운 것이야. 도승지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영빈강 씨는 급히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그 천한 것이 후궁이 될지도 모르겠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영빈마마 어떤 방법을 쓰시겠사옵니까? 이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쳐봐.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영빈강 씨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측근들은 이선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선에게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영빈마마 이선의 과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효성이 지극하고 성실하다는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영빈강 씨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다. 이선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영빈강 씨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회유를 시도할 생각이었다. 이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영빈마마. 너도 알겠지만 전하께서 너를 후궁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 정말로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일까?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 거야? 영빈강 씨의 말에는 교묘한 심리전이 숨어 있었다. 더욱이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후궁이 되면 평생 궁궐에 갇혀 살아야 해.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니? 내가 전하께 말씀드려 너를 궁 밖으로 나가게 해줄 수 있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선의 대답은 의외였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나이다. 왜? 소신은 전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소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영빈 강 씨는 이선의 확고한 의지에 놀랐다. 이 정도의 압박에도 굽히지 않다니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후회하지 않겠나이다. 영빈 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이선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소식이 궁중에 전해졌다. 1427년 1월 27일 세종이 정식으로 이선을 후궁이 되어 28년에 계양군을 낳은 후 1446년 소원왕후가 죽고 한글이 반포되었고 1447년 소위에서 귀인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세종실록에는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세종이 도승지 김돈에게 직접 의견을 구했고 김돈이 신계 등신아들이 동의한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이선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귀인 마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선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선은 이런 변화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 진심이 아닌 아첨은 오히려 불편했다. 가장 기뻐했을 소원왕후가 죽은 후 귀인에 올랐다. 소원왕후는 이선과 별다른 잡음 없이 지냈으며 오히려 차남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인 영웅대군의 양육까지 선에게 맡길 정도였다. 이는 소원왕후가 이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세종 역시 이선을 직접 불러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선아, 이제 정식으로 과인의 후궁이 되었구나.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고생이 많았지.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의 무시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세종의 따뜻한 말에 이선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갔다. 전하 소신이 이런 자리에 올라도 되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나이다. 무슨 소리냐? 과인이 직접 선택한 것을 의심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이선아, 과인이 너를 선택한 것은 내 신분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세종의 확신에 찬 말에 이선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영빈 강씨와 그 세력들에게서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다. 이제 어쩌지? 정말로 그 천한 것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조용히 해. 이제 그분은 귀인 마마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세력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동안 이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신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날 밤 신빈은 홀로 자신의 처소에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어머니 딸이 해냈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그녀가 6명의 왕자와 2명의 옹주를 낳으며 세종의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궁궐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신빈의 새로운 인생은 1419년 세종 1년 이제 막 시작되었다. 1439년 1월 이선이 정식으로 소위에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세종대왕이 그녀를 최고품 개인 정일품 신빈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전하 이선을 정일품 빈으로 승격시키시겠사옵니까?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447년 귀인에서 신빈으로의 승격은 단순한 품계 상승이 아니었다. 빈은 내명부에서 가장 높은 직첩으로 영의정과 같은 정일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김희선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과인과 중전 소원왕후가 막내 아들을 기르게 했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얼마나 침착하고 꼼꼼하느냐,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했겠느냐? 세종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소원왕후가 막내 아들 영흥대군과 수양대군의 교육을 이선에게 맡길 만큼 신빈 김씨의 심성이 고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였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 군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비에서 궁녀, 후궁과 소위를 거쳐 정일품 빈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은 바로 조선의 신데렐라 김희선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궁중 모든 사람들이 이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소원왕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빈 강씨였다. 자신보다 훨씬 늦게 입궁한 천한 출신이 자신을 뛰어넘어 최고 품계에 오르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영빈 강씨는 참담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왕의 결정을 번복시킬 방법은 없었다. 신빈이 된 이선의 첫 번째 일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다. 신빈마마, 저희가 그동안 무례한 짓을 했사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옵소서. 과거에 신빈을 괴롭혔던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일어나시오. 지나간 일은 모두 잊겠나이다. 신빈은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했다. 감사합니다, 신빈마마.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신빈의 관대함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소원왕후가 이끄는 내명부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었다. 특히나 세종 때에는 내명부의 후궁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큰 문제 없이 통솔되었다. 의는 소원왕후의 현명함과 신빈 김씨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 역시 이선의 변화된 지위에 만족해했다. 신빈아, 이제 과인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라를 돌볼 수 있겠구나. 전하 소신이 그런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과인이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세종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신빈의 역할은 단순히 후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중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몇 달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1427년 세종 9년 신빈 김씨가 첫 번째 아들인 계양군을 출산한 것이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나이다.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해 이제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빈 김씨는 1427년부터 1439년까지 12년간 아들만 6명을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이익군, 영해군, 담양군 등이었다.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세종의 기쁨은 컸다. 그리고 신빈 김씨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만 갔다. 신빈은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세종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보며 감탄했다. 대종의 모든 부인들 중에서는 정비인 소원왕후가 팔남이녀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후궁 중에서는 신빈 김씨가 육남이녀로 압도적인 다산을 자랑했다. 영빈 강씨를 비롯한 다른 후궁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신빈 김씨의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신빈 김씨에게 대들 수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신빈 마마를 따라갈 수 없겠어. 맞아, 이제는 그분이 궁중의 실세야. 실제로 신빈 김씨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다. 내명부 첩지는 왕비 소관이었지만 임금이 후궁을 아무리 총회해도 왕비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 상승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김씨가 궁녀의 신분으로 승은을 입은 뒤 빈까지 승차할 수 있었던 데는 소원왕후의 은덕이 컸다. 왕후는 김씨가 세종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아꼈는데 이는 김씨를 침실라인으로 데리고 있을 때부터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김씨는 궁녀와 후궁들의 시기 질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소원왕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셨다. 이런 신빈 김씨의 태도는 궁중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소원왕후와 갈등에서 보듯이 왕비와 후궁의 관계가 대부분 악연이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특이했다. 세종 말년 신빈 김씨는 궁중에서 소원왕후 다음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신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신빈 마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맞아.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셔. 우리도 신빈 마마처럼 살아야 해. 궁녀들 사이에서는 신빈 김씨를 본받으려는 분위기가 퍼졌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하나가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예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자신이 낳은 왕자들이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자신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그는 여전히 신빈을 깊이 아끼고 사랑했다. 신빈 그대 덕분에 과인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소. 전하 모든 것이 전하의 은혜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그대의 현명함과 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의 말에 신빈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것이었다. 궁중의 질서는 완전히 새롭게 정착되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신빈 김씨의 성공은 많은 궁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덕과 인품 얼굴까지 빼어났다. 1446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뜨고 세월이 흘러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다. 궁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세종의 승하와 함께 신빈 김씨는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풍습에 따라 10명의 후궁이 비구니가 됐다. 신빈마마 정말로 머리를 깎으시겠사옵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신빈 김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것이 예법이니라. 선왕을 모시던 후궁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선왕의 부인들이 대궐에 남아있으면 헷갈린다는 것이었다. 지금 임금이 선왕 즉
아버지의 부인에게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은 폐륜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빈 김씨는 담담하게 삭발을 받아들였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행복한 32년의 시간들. 6명의 아들과 딸 2명을 낳으며 보낸 행복한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구나. 하지만 신빈 김씨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비구니가 된 신빈 김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읽으며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고 후왕의 번성을 빌었다. 후궁들이 이를 따라했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여전히 궁중 여인들의 귀감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계양군이 어머니를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신빈 김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권력과 영화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했을 때 특별히 신빈 김씨는 머리를 길러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1458년 신빈 김씨가 목욕을 하러 강원도를 방문하자 강원도 관찰사는 군잠이 5석을 신빈에게 주는 명까지 내렸다. 이는 세조가 신빈 김씨를 여전히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는 신빈이 낳은 왕자 6명은 7명을 낳은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에 이어 후궁 가운데 2번째로 많았고 신빈이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근신하여 윗사람을 잘 모셨던 데다가 소원왕후의 신임을 받아 소원왕후 소생의 수양대군을 돌보았고 어린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맡았다. 덕분에 훗날 세조와의 인연으로 자식들이 계유정난의 공신이 되어 살 수 있었고 자손이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같은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단종을 지지해서 아들들과 친정이 다 같이 몰살당한 것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신빈 김씨의 현명한 처신이 돋보였다. 세종대왕의 승은과 사랑, 소원왕후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훗날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은 왕자의 신분이지만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빈 김씨의 가르침은 아들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아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다. 신빈 김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들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았다. 1450년 문종 1년에 사망한 막내 아들 담양군을 위한 경문 인쇄 비용으로 조정에서 쌀 500석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정에서는 신빈 김씨를 각별히 배려했다. 말년에 신빈 김씨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1464년 음력 9월 4일 59세를 일기로 신빈 김씨는 세상을 떠났으며 세조는 쌀, 콩 등 모두 70석을 부위로 내렸다. 이는 세조가 신빈 김씨를 숙모로 부를 정도로 신빈 김씨를 존경했고 그녀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 신빈 김씨의 죽음은 궁중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보여준 신데렐라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신빈 마마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사신 분이야.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삶을 본받으려 했다. 신빈 김씨 묘역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에 있다. 묘 주위에는 세조 11년에 세운 묘갈과 묘비, 불을 밝히기 위한 장명 등 문인석 일상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기 위한 상석이 있으며 묘주인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1994년 경기도 기념물 제153으로 지정되었다. 신빈 김씨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로 기록되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고 6명의 왕자를 낳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가장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사랑담 조선의 사랑 스토리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